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린 시절 우리의 밤을 환상과 모험으로 채워주었던 아름다운 동화들의 책장을 다시 넘겨보려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설레는 동심이 아니라 냉철한 역사가의 시선과 예리한 과학자의 눈,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꿰뚫어보는 심리학자의 통찰로 그 이면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는 과연 순수한 상상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잊히고 싶지 않았던 누군가의 처절한 기록일까요? 16세기 독일의 울창한 숲속부터 19세기 영국의 고요한 수학교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어느 슬픈 가정사까지. 오늘 이 시간은 동화라는 아름다운 가면 뒤에 숨겨진 잔혹한 실화와 경이로운 과학적 비밀을 파헤치는 대서사시가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이야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주, 바로 백설공주입니다. 그림 형제의 펜 끝에서 탄생한 이 이야기는 사실 16세기 독일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1994년 독일의 역사학자 에크하르트 샌더는 백설공주의 모델이 1549년 독일 바트 빌둥엔의 백작 필리프 4세의 딸 마르가레테 폰 발데크라고 발표하며 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당시 독일 전역에서 칭송받던 미인이었으나 그녀의 삶은 동화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친어머니가 죽자 불과 10살 차이의 새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새어머니는 마르가레테의 미모가 자신의 권력과 미모를 위협한다고 믿었고 그녀를 정치적 유배지로 보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마르가레테가 만난 7 난쟁이는 사실 판타지 속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독일 구리 광산에서는 좁은 갱도에 들어가기 위해 어린 아이들을 혹사시켰고 이 아이들은 영양실조와 고된 노동으로 성장이 멈춰버린 난쟁이 광부들이었습니다. 샌더는 마르가레테가 이 아이들의 비참한 삶을 목격하고 그들과 교류했던 기록이 동화 속 설정의 모티프가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녀의 죽음입니다. 마르가레테는 브뤼셀에서 스페인의 황태자 펠리페 2세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지만 합스부르크 왕가는 일개 지방 백작의 딸을 황태자비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21세의 나이에 의문의 독사를 당합니다. 그녀가 죽기 직전 남긴 유서에 흔들리는 필체는 당시 그녀가 겪었던 고통을 생생히 증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잔혹한 가설을 마주합니다. 일본의 작가 키류 미사오는 사료를 재해석하여 마르가레테가 사실은 새어머니를 독살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려 했던 악녀였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림 형제가 이 피비린내 나는 가문의 비극을 수집했을 때 원형은 너무나 잔혹하여 출판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수차례의 수정을 거치며 순수한 피해자 백설공주와 사악한 계모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완성된 것입니다. 백설공주는 단순한 교훈극이 아니라 권력을 향한 인간의 집착과 희생된 청춘의 넋을 기리는 진홍곡이었던 셈입니다. 장면을 바꾸어 1862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고요한 템스강가로 가보겠습니다. 토끼굴로 빠진 소녀 앨리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수학자의 엉뚱한 상상이 아닙니다. 루이스 캐럴, 본명 찰스 도지스니. 이 소설 속에 숨겨놓은 장치들은 현대 물리학계를 뒤흔들 만큼 정교한 수리적 암호입니다. 수학자였던 도지스는 당시 보수적인 수학계에 불어닥친 추상, 수학의 물결을 비판하기 위해 이 소설을 썼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앨리스의 몸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은 유클리드 기하학의 붕괴를 풍자한 것이며 앨리스가 외우는 기묘한 구구단은 18진법과 21진법을 교차 사용하는 고난도의 수리 계산입니다. 특히 소설 곳곳에 등장하는 숫자 42는 도지슨이 우주의 질서를 설명하려 했던 핵심적인 숫자로 훗날 수많은 SF 소설과 과학 이론에 영감을 주게 됩니다. 가장 놀라운 지점은 현대 양자물리학과의 조우입니다. 2001년 물리학자 야키르 아로노프는 소설 속 채셔 고양이에서 영감을 얻어 양자 채셔 고양이 퀀텀 채셔 캣 이론을 발표합니다. 고양이는 사라지고 웃음만 남는다는 설정처럼 미시 세계에서는 입자와 그 입자가 가진 성질의 스핀이 서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놀랍게도 2014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가대학 연구팀은 중성자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이 이론을 증명해냈습니다. 중성자라는 고양이는 왼쪽 길로 가는데 그 중성자의 자성이라는 웃음은 오른쪽 길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양자역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150년 전 한 수학자가 아이들을 위해 지어낸 이야기 속에 우주의 근본 원리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인류 지성사가 남긴 가장 경이로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주할 인물은 네버랜드의 영원한 소년 피터팬입니다. 하늘을 날며 자유를 노래하는 소년의 그림자에는 작가 제임스 매튜 베리의 찢겨진 유년 시절과 한 가문의 슬픈 사연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제임스 베리의 삶을 결정지은 사건은 그가 6살 때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형 데이비드가 13살 생일을 앞두고 스케이트 사고로 사망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큰 충격으로 방 안에 은둔했고 어린 제임스는 어머니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죽은 형의 대역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제임스가 죽은 형의 나이인 13살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성장은 곧 죽은 형을 잇는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 속에서 제임스는 매일 밤 어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피터팬 증후군의 시초로 보기도 하지만 작가에게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기적 혹은 저주처럼 그의 신체 성장은 150cm에서 멈추어 버렸고 그는 평생 소년의 체구로 살아가게 됩니다. 피터팬은 바로 그 결핍이 빚어낸 결정체입니다. 어머니를 대신해 동생들을 돌봐야 했던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모습은 웬디가 되었고 영원히 13살에 머물고 싶었던 작가의 자아는 피터팬이 되었습니다. 또한 네버랜드로 떠난 아이들은 사실 죽은 아이들을 의미한다는 서늘한 해석도 존재합니다. 베리는 피터팬을 통해 죽은 형 데이비드가 네버랜드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위안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피터팬의 모험에 환호할 때 그 기저에는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지워버린 한 소년의 눈물겨운 애도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편의 동화를 통해 그 속에 숨겨진 실존 인물의 비극, 수학적 천재성 그리고 깊은 심리적 외상을 목격했습니다. 2026년의 오늘날 우리가 이 오래된 이야기들을 다시금 재구성하고 분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동화가 단순히 어린이들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류가 겪어온 고통과 지혜, 그리고 시대적 갈등을 보존하는 가장 정교한 기록 저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잔혹한 현실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견뎌내기 위해 인류가 창조해낸 가장 강력한 정신적 방어기제였던 것입니다. 백설공주의 독사가는 권력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앨리스의 토끼굴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를 탐구하며 피터팬의 요정 가루는 상실의 슬픔을 이겨내게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시대에 따라 형태를 바꾸며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실은 때로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환상보다 훨씬 더 무겁고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그 잔혹한 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동화가 주는 진정한 위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작가들이 그 고통스러운 실화를 딛고 일어서서 어떻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다시 동화책을 펼친다면 그 행간 사이에 숨겨진 주인공들의 가쁜 숨소리와 작가가 남긴 비밀스러운 암호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더 큰 세상과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이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격동의 시대, 동화가 건네는 오래된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